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명은주는 자신의 작은 꽃집 안에서 시든 국화줄기를 다듬고 있었다. 유리문 너머로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고 라디오에서는 옛 가요가 낮게 흘러나왔다. 그녀는 45이 되었지만 손끝은 여전히 23살 그날의 떨림을 기억하고 있었다. 가게는 도시 변두리 골목 안쪽 오래된 주택가 사이에 자리하고 있었다. 크지 않은 가게였지만 계절마다 바뀌는 꽃들이 창가에 가득했고 단골 손님들은 그녀가 만드는 소박한 꽃다발을 좋아했다. 은주는 이 가게를 15년째 홀로 꾸려오고 있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가족이라 부를 만한 사람도 곁에 없었다. 그저 매일 아침 꽃을 다듬고 손님을 맞이하고 저녁이면 홀로 가게 문을 닫는 삶이 그녀의 전부였다. 그날 오전에도 단골 손님 한 분이 다녀갔다. 근처에 사는 노부인이었다. 은주 씨, 오늘은 국화가 유난히 예쁘네. 우리 영감 제사에 쓰려고. 네, 어머니. 정성껏 싸드릴게요. 노부인을 배웅하며 은주는 문득 어머니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졌다. 손님들이 무심코 건네는 그 호칭이 어쩐지 가슴 한켠을 무겁게 눌렀다. 그녀에게도 어머니가 있었다. 다만 20해가 넘도록 그 이름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을 뿐이었다. 가게 안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은주는 어느새 어머니의 옛 모습과 닮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씁쓸하게 웃었다. 전화벨이 울린 것은 오후 3시쯤이었다. 발신자는 고향 청운시장에서 포목점을 하는 이모였다. 은주는 화면에 뜬 낯선 지역 번호를 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이모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수화기 너머로 이모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은주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오랜만에 듣는 그 목소리만으로도 그녀는 고향의 공기와 냄새가 순식간에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은주야, 오랜만이다. 다름이 아니라 너희 엄마 가게 이번 달 말에 문 닫는다더라. 재개발 때문에 시장 전체가 정리된다고 하네. 말순 언니가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너 한번 안 내려올래? 은주는 수화기를 든 채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칠성유기 전 녹그릇과 방자 수저를 두드려 만들던 그 작은 가게가 이제 사라진다는 소식이었다. 23살 이후로 20해가 넘도록 발걸음을 끊었던 곳이었다. 엄마가 많이 편찮으세요? 은주의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렸다. 편찮으신 건 아니고 그냥 연세가 있으시니까. 손도 예전만큼 못 쓰시고 그래도 가게 문은 끝까지 여신다고 고집을 부리셔서 다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모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었다. 20년이 넘었잖니, 은주야.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 후회 없이 한번 내려와 봐라. 은주는 이모에게 알겠다고 생각해보겠다고만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가게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마저 아득하게 느껴졌다. 은주는 손에 쥐고 있던 국화 줄기를 내려놓고 카운터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았다. 어린 자신이 어머니의 가게 앞에 서서 반짝이는 롯데아를 품에 안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젊고 단단한 얼굴로 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다. 그 시절에는 몰랐다. 그 손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감추고 있었는지. 사진 뒷면에는 빛바랜 글씨로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은주 10살, 시장 나들이 날, 어머니의 필체였다. 은주는 손끝으로 그 글씨를 오래도록 쓸어보았다.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지만 은주는 셔터를 내릴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저녁 손님 한둘이 다녀갔지만 그녀는 건성으로 응대할 뿐이었다. 마음은 이미 20해 전 그 골목 안, 녹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울리던
그 작은 가게로 향해 있었다. 그날 밤 은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20해 전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나눈 말들이 머릿속에서 되풀이되었다. 문을 쾅 닫고 나가던 자신의 뒷모습, 그리고 그 뒤로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던 시간들. 명절이 되어도, 어머니의 생신이 되어도 그녀는 굳게 마음을 닫아 걸었다. 처음 몇 해는 원망 때문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그저 습관처럼 되어버린 침묵이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은주는 그동안 애써 외면해온 질문 하나를 스스로에게 던졌다. 나는 정말 어머니를 미워했던 것일까? 아니면 미워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며 그리움을 억눌러온 것일까? 그 답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불장 안에 걸린 낡은 외투를 꺼내 걸치며 은주는 창밖의 어둠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가게가 문을 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된 건물 하나가 사라지는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등을 돌렸던 세월 전체가 이제 곧 흔적도 없이 지워진다는 뜻이었다. 새벽이 올 때까지 그녀는 침대에 걸터 앉아 생각했다. 가야 하는가? 가도 되는가? 20해 동안 단 한 번의 전화도, 단 한 통의 편지도 보내지 않았던 딸이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그 가게의 문을 열 수 있을까? 어쩌면 어머니는 자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이모의 마지막 한마디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 그리고 정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말. 은주는 결국 날이 밝자마자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낡은 여행 가방에 옷 몇 벌을 챙겨 넣으며 그녀의 손은 계속해서 떨렸다. 꽃집 문에는 개인 사정으로 임시 휴업합니다라는 종이를 붙였다. 단골 손님들이 걱정할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자세한 설명을 남기지 않았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다. 마치 오랫동안 미뤄왔던 숙제를 이제야 시작하는 기분이었다. 가게 문을 잠그기 전 은주는 화분들 사이를 한 바퀴 둘러보았다. 매일 물을 주던 화초들, 손님들과 나누었던 짧은 인사들. 그 모든 것이 오늘따라 유난히 아득하게 느껴졌다. 15년 동안 이 작은 공간이 그녀의 세상 전부였다. 결혼도 새로운 인연도 마다한 채 그녀는 오직 꽃을 다듬는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왔다. 어쩌면 그것은 23살의 상처를 잊기 위한 그녀 나름의 방식이었는지도 몰랐다. 버스터미널로 가는 길, 은주는 오래전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 짧은 문자를 남겼다. 며칠 가게를 비우게 됐어요. 고향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문자를 보내고 나니 그제야 이 여정이 현실로 다가왔다. 터미널 대합실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은주는 오래전 이 자리에서 짐을 싸들고 도망치듯 도시로 향하던 23살의 자신을 떠올렸다. 그때는 앞만 보고 달렸다. 뒤를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아서 어머니의 얼굴을 마음속에서 애써 지우며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20해가 지나 같은 자리에서 그녀는 반대 방향의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버스에 오르자 낯선 승객들 사이로 익숙한 사투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그 억양 하나하나가 고향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은주는 창가 자리에 앉아 가만히 눈을 감았다. 버스가 출발하고 도시의 소음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다. 은주는 차창에 이마를 기댄 채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높은 건물들이 점점 낮아지고 논밭이 펼쳐지기 시작할 때쯤 그녀의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가을 들판, 허수아비들, 멀리 보이는 낮은 산등성이가 하나둘 낯익은 풍경으로 바뀌어 갔다. 버스가 휴게소에 잠시 멈췄을 때 은주는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뽑아 들고 벤치에 앉았다. 손에 든 종이컵의 온기가 유일한 위안처럼 느껴졌다.
주위에는 고향으로 향하는 듯한 나이 지긋한 어른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정겨운 사투리를 들으며 은주는 문득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것이 비단 어머니 한 사람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향의 말투, 시장의 냄새, 골목의 온기, 그 모든 것과의 인연을 그녀는 스스로 끊어내며 살아왔던 것이다. 다시 버스에 오르며 은주는 가방 속 낡은 사진을 손끝으로 다시 한번 매만졌다. 이 길 끝에서 어머니를 만나면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그녀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저 20해 만의 귀향이라는 사실만이 무겁게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버스가 다시 출발했고 창밖 풍경은 점점 더 짙은 가을빛으로 물들어갔다. 청운시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명은주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45해를 살아온 얼굴, 그 위로 23살의 어린 얼굴이 겹쳐 보이는 듯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칠성유기전은 시장 골목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가게였다. 좁은 문을 열고 들어서면 천장에 매달린 녹그릇들이 서로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다. 가게 안에는 늘 쇠 냄새와 재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고 그 냄새는 은주에게 있어 곧 집의 냄새였다. 훗날 도시에서 낯선 향수 냄새나 세제 냄새를 맡을 때마다 그녀는 이상하게도 그 쇠 냄새를 그리워하곤 했다. 냄새 하나에도 이토록 깊은 그리움이 서릴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깨달았다. 어머니 서말수는 매일 새벽 5시면 가게 문을 열고 화덕에 불을 지펴 방자 수저를 두드렸다. 쇠를 두드리는 소리는 규칙적이었고 그 소리에 맞춰 어린 은주는 가게 한쪽 구석에서 숙제를 했다. 화덕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망치질 소리는 은주에게 있어 자장가나 다름없었다. 우리 은주, 오늘도 여기서 공부하는 거야? 말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그 웃음은 투박했지만 따뜻했다. 손님이 뜸한 오후에는 모녀가 나란히 앉아 찐 고구마를 나눠 먹기도 했다. 시장 사람들은 모두 은주를 유기전 딸이라 불렀고 그 호칭이 은주는 싫지 않았다. 오히려 그 이름 속에는 어떤 자부심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말수는 억척스러운 사람이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딸을 키우며 가게를 지켰다. 방자유기를 만드는 일은 고되었다. 노쇠를 두드리는 망치질의 손바닥은 늘 굳은 살 투성이었고 겨울이면 손끝이 트고 갈라졌다. 그래도 말수는 단 하루도 화덕의 불을 꺼뜨리지 않았다. 이웃들은 그녀를 두고 저 여자는 쇠보다 독하다고 말하곤 했지만 그 말 속에는 존경의 뜻도 함께 담겨 있었다. 은주가 8살이 되던 해 겨울, 유난히 손님이 없던 날이 있었다. 말수는 화덕 앞에 앉아 딸에게 예시하기를 들려주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유기를 만들었단다. 내 외할아버지도 그 아버지도 다 이 일을 하셨어. 쇠는 말이다. 두드릴수록 단단해지는 법이야. 사람도 그렇단다. 어린 은주는 그 말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 담긴 어떤 확신 같은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로 은주는 화덕 앞에서 어머니가 쇠를 두드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말을 떠올리며 묘한 위안을 얻곤 했다. 힘겨운 두드림 끝에 반짝이는 그릇으로 완성되는 과정이 마치 사람이 겪는 시련과 그 이후의 성장을 닮아 있다고 느꼈던 것이다. 은주가 12살이 되던 해 시장에 큰 불이 난 적이 있었다. 옆가게에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번졌고 사람들은 놀라 뛰쳐나왔다. 매캐한 연기가 골목을 가득 메웠고 사람들의 비명과 물동이를 나르는 소리로 시장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날 말수는 불길 속으로 다시 뛰어들어 은주가 태어난 날 만들었던 노쇠 밥그릇 하나를 꺼내왔다. 재산이나 다름없는 물건들을 다 포기하면서도
그 밥그릇만은 놓지 않았던 것이다. 검게 그을린 얼굴로 가게 밖에 주저앉은 어머니를 보며 어린 은주는 두려움에 떨며 울음을 터뜨렸다. 이게 뭐라고 목숨을 걸어요, 엄마. 어린 은주가 울먹이며 물었을 때 말수는 그을린 얼굴로 짧게 대답했다. 내가 태어난 날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으니까. 그 말의 무게를 은주는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다. 철이 든 뒤에도 어머니의 사랑은 늘 무뚝뚝하고 투박한 방식으로만 표현되었기에 은주는 종종 그 사랑을 온전히 느끼지 못한 채 자랐다. 친구들의 어머니처럼 다정한 말이나 살가운 포옹은 드물었고 대신 묵묵히 차려지는 밥상과 겨울이면 어김없이 새로 손질되어 있는 신발 같은 것들로 그 사랑은 표현되었다.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은주는 친구들의 화목해 보이는 가정을 보며 종종 어머니를 원망하기도 했다. 왜 우리 집은 아버지가 없을까? 왜 엄마는 다른 엄마들처럼 다정하지 않을까 하는 어린 마음의 서운함이었다. 같은 반에 시장에서 정육점을 하는 집딸 유정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유정의 어머니는 학교 앞까지 도시락을 싸들고 찾아올 만큼 자상한 사람이었다. 은주는 그런 유정을 보며 부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너희 엄마는 좋겠다. 맨날 그렇게 챙겨주고 우리 엄마도 잔소리 많아. 근데 너희 엄마는 손재주가 정말 좋으시잖아.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너희 엄마가 만든 유기는 시내에서도 알아준대. 유정의 그 한마디가 은주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았다. 다정함의 방식은 다르지만 어머니 나름의 방식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어린 은주에게는 작은 위안이 되었다. 그날 이후로 은주는 어머니의 가게 앞을 지날 때마다 괜히 어깨를 펴고 걷곤 했다. 명절이 되면 시장 사람들은 저마다 자식 자랑을 늘어놓았지만 말수는 그런 자리에서도 은주에 대해 요란하게 말하는 법이 없었다. 다만 딸이 대회에서 상을 받아온 날이면 그날 저녁상에 평소보다 반찬 한 가지가 더 올라오곤 했다. 은주는 그 작은 변화만으로도 어머니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런 마음을 눈치챈 것인지 말수는 어느 날 저녁 밥상머리에서 조용히 말했다. 은주야, 엄마가 살가운 말은 잘 못해도 너 하나 지키려고 사는 거는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들으며 은주는 괜히 눈물이 났지만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다. 버스가 고갯길을 넘어갈 때 은주는 눈을 감았다. 어린 시절의 따뜻했던 기억들 사이로 점점 차갑게 식어갔던 20살 무렵의 기억이 겹쳐 떠올랐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시로 진학하려던 계획을 접고 은주는 시장 근처 사무실에 취직해 어머니 곁에 머물렀다. 그것은 어머니에 대한 나름의 애정 표현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그 시절 모녀 사이에는 이미 서서히 균열이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은 한 사람의 이름과 함께 터져 나오게 될 것이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은주의 손재주는 남달랐다. 미술 선생님은 그녀에게 디자인 쪽으로 진학해보라 권했지만 은주는 대학 진학 대신 어머니 곁에 남는 쪽을 택했다. 홀로 고생하는 어머니를 도시로 유학 보낸다며 혼자 두고 떠날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다. 담임 선생님이 몇 번이나 진학 상담을 청했지만 은주는 그때마다 완곡하게 거절했다. 저는 어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라는 말 속에는 홀로 가게를 지켜온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애정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 결정을 두고 말수는 겉으로는 아쉬운 척했지만 속으로는 딸의 그 마음이 못내 고맙고 미안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시로 진학하려던 계획을 접고 은주는 시장 근처 사무실에 취직해 어머니 곁에 머물렀다. 그것은 어머니에 대한 나름의 애정 표현이었다.
퇴근하면 곧장 유기전으로 달려가 저녁 손님을 받는 어머니 곁에서 계산을 돕고 진열을 정리하던 시절이었다. 두 사람은 그 무렵 가장 가까웠다. 밤이면 좁은 방에 나란히 누워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나누며 함께 웃곤 했다. 시장 사람들은 그런 모녀를 두고 저 집은 참 정답다며 부러워하기도 했다. 그 시절의 저녁은 언제나 짧게 느껴졌다. 손님이 뜸해질 때쯤이면 모녀는 가게에 문턱에 나란히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은주는 그때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평온했던 시기였다고 훗날 종종 떠올리곤 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20살이 되던 해 봄, 은주의 삶에 한 사람이 걸어 들어왔고 그것을 기점으로 모녀의 평화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 시절 모녀 사이에는 이미 서서히 균열이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은 한 사람의 이름과 함께 터져 나오게 될 것이었다. 창밖으로 익숙한 산 능선이 보이기 시작했다. 고향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은주의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다. 버스가 마지막 고개를 넘어서자 저 멀리 낮게 엎드린 지붕들과 굴뚝의 연기가 눈에 들어왔다. 20해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풍경이었다. 다만 그 사이로 드문드문 보이는 공사 안내판만이 이곳 역시 시간의 흐름을 피해가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23살의 명은주는 그해 봄, 처음으로 사랑에 빠졌다. 상대는 이웃 마을에서 온 청년, 강태호였다. 그는 작은 인쇄소에서 일하며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시장 골목에 새로 생긴 전단지를 돌리러 왔다가 우연히 은주와 마주친 것이 첫 만남이었다. 그는 유기전 앞에 진열된 녹그릇을 보며 감탄했고 그 모습에 은주는 저도 모르게 웃음을 지었다. 이런 걸 손으로 다 두드려서 만드시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네요. 저희 어머니가 30년 넘게 하신 일이에요. 태호는 그 대답에 진심으로 감탄한 얼굴을 했다. 그는 녹그릇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어보며 이렇게 정성이 담긴 물건은 오래 두고 써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 말이 은주에게는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난 말처럼 들렸다. 그날 이후로 태호는 종종 유기전 앞을 지나며 인사를 건넸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태호는 조용하고 다정한 성정을 지닌 사람이었다. 큰 소리를 내는 법이 없었고 은주의 이야기를 오래도록 귀 기울여 들어주었다. 은주는 그의 그런 면에 마음을 빼앗겼고 두 사람은 남몰래 만남을 이어갔다. 시장 뒷골목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혹은 냇가 다리 위에서 두 사람은 짧은 시간이나마 서로의 하루를 나누었다. 그 짧은 순간들이 고된 하루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낙이 되어갔다. 만남이 거듭될수록 두 사람은 서로의 꿈과 앞날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태호는 언젠가 자신만의 인쇄소를 차려 작은 마을 소식지나 아이들 교재를 만들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이야기했다. 은주는 그런 태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도 언젠가 이 시장 골목 어딘가에 작은 꽃집을 열고 싶다는 꿈을 처음으로 털어놓았다. 하지만 서말수는 처음부터 그 만남을 완강히 반대했다. 어느 날 저녁, 은주가 태호를 만나고 늦게 돌아온 날이었다. 말수는 평소와 다르게 굳은 얼굴로 딸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서 오는 길이니? 그냥 친구 좀 만나고 왔어요. 강씨네 아들 만나고 온 거 다 안다. 앞으로 그 집 아들은 만나지 마라. 은주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이유를 묻는 딸에게 말수는 단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았다. 그 집 아들은 절대 안 된다. 2번 다시 만나지 마라. 은주는 이해할 수 없었다. 태호는 성실했고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다. 어머니의 반대는 아무런 근거도 없어 보였다. 은주는 몇 번이고 이유를 물었지만 말수는
그때마다 입을 굳게 다물 뿐이었다. 이유라도 말씀해 주세요. 왜 안 되는지 알아야 저도 납득을 하죠. 이유는 알 것 없다. 그냥 내 말 들어. 그 후로도 은주는 태호와의 만남을 완전히 끊지 못했다. 어머니 몰래 만남을 이어가며 언젠가는 어머니도 마음을 돌릴 것이라 믿었다. 태호 역시 성실하게 은주의 마음을 얻어갔고 두 사람의 사이는 점점 깊어졌다. 두 사람은 주로 저녁 늦게 시장이 다 파한 뒤에 냇가 다리 위에서 만났다. 태호는 매번 인쇄소에서 남은 자투리 종이에 서툰 그림을 그려와 은주에게 건네곤 했다. 어느 날은 소박한 집 한 채와 마당의 꽃나무를 그린 그림이었다. 이 그림은 뭐예요? 나중에 우리가 살 집이요. 크지 않아도 마당에 꽃나무 하나는 심고 싶어서. 은주는 그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그림이었지만 그 안에는 태호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 그림을 손수건에 곱게 싸서 서랍 깊숙이 보관했다. 태호는 종종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오래전 사업이 크게 어려워져 집안 형편이 기울었고 그 뒤로 아버지는 마음의 병을 얻어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였다. 그는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씁쓸한 표정을 지었지만 자신의 아버지를 원망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저희 아버지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셨을 거예요. 사업이라는 게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니까요. 은주는 그런 태호의 담담함이 좋았다. 아버지의 부재라는 아픔을 지녔으면서도 원망보다는 이해를 택하는 그 마음이 자신의 처지와도 닮아 있다고 느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은주는 태호와의 혼인을 결심하고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태호가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겠다고 했지만 은주는 먼저 어머니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다. 마음속으로 수십 번을 연습한 말이었지만 막상 어머니 앞에 서니 입술이 바짝 말라왔다. 엄마, 저 태호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허락해 주세요. 말순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녀는 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쳤다.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 그 집안이랑은 절대 엮이면 안 돼. 왜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대체 왜? 이유는 알 것 없다. 내 말 들어. 모녀의 언성이 높아졌다. 화덕의 불씨가 붉게 타오르는 가운데 두 사람의 그림자가 가게 벽에 크게 어른거렸다. 은주는 태어나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크게 대들었다. 오랜 세월 쌓여있던 서운함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엄마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설명도 없이 그냥 안 된다고만. 제가 뭘 하고 싶다고 하면 늘 반대부터 하셨죠. 저는 엄마의 인형이 아니에요. 내가 언제 너를 인형 취급했다고 그래. 그럼 왜 이유도 말씀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아무 설명도 없이 안 된다고만 하시냐고요. 말순은 딸의 뺨을 때렸다. 손을 든 순간 말순 자신도 놀란 얼굴이었지만 이미 손은 딸의 뺨에 닿아 있었다. 가게 안에 정적이 흘렀다. 천장에 매달린 녹그릇들만이 그 진동에 낮게 흔들리며 서로 부딪혔다. 두 사람 모두 그 순간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가 깨졌다는 것을 직감했다. 엄마가 정말 미워요. 은주가 낮게 내뱉은 그 한마디에 말순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유를 말하는 순간 딸에게 더 큰 상처를 줄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녀의 입을 막고 있었다. 그날 밤 은주는 옷까지 몇 벌만 챙겨 가방에 담았다. 화덕 앞에서 등을 돌린 채 서 있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향해 은주는 마지막으로 말을 건넸다. 저 이 집 나갈게요. 다시는 안 올 거예요. 말순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화덕 속 벌겋게 달아오른 노쇠를 망치로 내리칠 뿐이었다. 쇠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말순 자신의 가슴을 내리치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다. 그 밤 딸이 가방을 챙겨 문을 나서는 발소리를 들으면서도 말순은 끝내 몸을 돌리지 못했다. 돌아서서 딸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이상 그 어떤 말도 딸을 붙잡을 명분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망치를 쥔 손에 더욱 힘을 주는 것으로 그 절박한 마음을 대신 삼켜냈다. 은주는 그 길로 시장을 떠나 도시로 향하는 막차에 올랐다. 버스 뒷유리로 멀어지는 시장의 불빛을 바라보며 그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손끝이 시릴 만큼 가방끈을 꽉 쥐고 있었지만 정작 마음은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태호와의 만남도 그해 겨울 그가 갑작스레 도시로 떠나며 자연스럽게 끊겼다. 은주는 그 소식을 훗날 이모를 통해 전해 들었을 뿐 태호에게서 직접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 이모는 그저 그 집도 사정이 있었나 보더라 라는 애매한 말만 전해 주었을 뿐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했다. 도시에 정착한 첫 몇 해 동안 은주는 밤마다 태호가 그려준 소박한 그림을 꺼내 보곤 했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막연히 기다리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기다림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은주는 결국 그 그림을 낡은 상자 깊숙이 넣어두고 다시는 꺼내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은주는 홀로 도시에 정착했고 어머니와의 인연도 그렇게 끊어진 채 20해가 흘렀다. 처음 몇 해는 원망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자존심 때문에 그녀는 끝내 먼저 연락하지 못했다. 명절이면 남들처럼 고향에 내려가는 사람들을 보며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뺨에 닿았던 어머니의 손과 화덕 앞에서 돌아보지 않던 그 뒷모습이 떠올라 발걸음을 돌리곤 했다. 버스가 청운시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명은주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예전에 활기 넘치던 시장 골목은 절반 넘게 문을 닫은 상태였고 낡은 셔터마다 재개발 예정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버스에서 내리자 20해 전과는 사뭇 다른 공기가 그녀를 맞이했다. 예전에는 저녁 무렵이면 손님을 부르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로 시끌벅적했던 골목이었다. 지금은 그 자리에 정적만이 감돌았고 문을 닫은 가게들의 셔터 위로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다. 은주는 천천히 버스에서 내려 골목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발끝에 닿는 낡은 보도블록의 감촉조차 기억 속 그대로였다. 몇몇 상인이 그녀를 알아보고 놀란 얼굴로 인사를 건넸지만 은주는 어색한 미소로 답할 뿐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반가움과 함께 오랜 세월 소식이 끊겼던 이에 대한 조심스러운 궁금증도 섞여 있었다. 저 유기전 딸 아니야? 은주 맞지? 떡집을 하던 아주머니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지만 은주는 짧게 목례만 하고 지나쳤다. 20해 만에 마주하는 얼굴들 앞에서 그녀는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아주머니의 놀란 얼굴에는 반가움과 함께 옅은 안쓰러움도 스쳐 지나갔다. 골목을 걸으며 은주는 예전에 자주 가던 떡볶이 가게, 문구점, 만화방이 모두 자리를 잃은 것을 보았다. 몇몇은 셔터가 굳게 내려진 채였고 몇몇은 아예 흔적도 없이 헐려 공터로 남아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이토록 선명하게 남아있는 골목을 걸으며 은주는 자신이 떠나 있던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음을 새삼 실감했다. 낯익은 간판 몇 개가 남아 있었지만 그마저도 색이 바래고 글씨가 지워져 겨우 알아볼 정도였다. 그렇게 골목을 걷던 중 은주는 오래전 자신과 함께 학교를 다녔던 유정과 마주쳤다. 유정은 이제 정육점을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었다. 은주야, 이게 얼마 만이야.
유정은 반가움에 은주의 두 손을 덥석 잡았다. 오랜만에 재회에 은주도 어색하게나마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동안 잘 지냈어. 소식은 가끔 들었어. 도시에서 꽃집 한다고. 응, 그냥저냥 지냈어. 너는 가게 이어받았구나. 응, 우리 부모님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 그나저나 너희 어머니 소식은 들었지? 이번에 시장 정리되면서 다들 너희 어머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 워낙 오래 이 자리를 지키셨잖아. 유정의 말에 은주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응, 그래서 왔어. 이제야. 잘 왔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지금이라도 온 게 어디야. 유정은 은주의 어깨를 다독이며 자신의 가게로 돌아갔다. 은주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골목 중간쯤에는 예전에 은주가 태호와 자주 걷던 냇가로 이어지는 좁은 길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다리는 낡아 난간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지만 그 아래로 흐르는 냇물 소리만은 20해 전과 다르지 않았다. 은주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다리를 바라보았다. 그 시절의 설렘과 아픔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그녀는 애써 고개를 돌리고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시장 골목은 걸을수록 20해 전의 활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면 저녁 창거리를 사러 나온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지금은 드문드문 지나는 노인 몇 명만이 골목의 정막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재개발을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바람에 펄럭였고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골목에 울려 퍼졌다. 한때 좌판이 늘어서 흥정 소리로 가득했던 공터에는 이제 잡초만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은주는 그 공터가 예전에 어떤 가게였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지만 세월의 덮개 아래 그 기억마저 희미해져 있었다. 골목 어귀에 걸린 재개발 안내판의 낡은 글씨만이 이곳이 곧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뀔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골목 끝에 다다르자 낡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칠성유기전. 페인트가 벗겨져 글자의 절반은 희미해져 있었지만 은주는 그 간판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20해 전과 다름없는 자리에 그 가게는 여전히 서 있었다. 주변의 다른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는 동안에도 그 작은 가게만은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가게 앞에 선 은주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유리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았다가 다시 손을 거두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배어 나왔다. 무슨 낯으로 들어가야 하나. 20해 동안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던 딸이었다. 그 사이 어머니의 생신도 명절도 모두 외면했다. 어머니가 몸져 누웠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녀는 선뜻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며칠을 망설였다. 그런 자신이 이제 와서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것이 너무도 뻔뻔한 일처럼 느껴졌다. 가게 앞에 서서 오도 가도 못하는 사이 저녁 바람이 골목을 스치고 지나갔다.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은주는 20해 전 이 문을 나서던 그날의 자신과 지금 이 문 앞에 선 자신이 얼마나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지를 생각했다. 그때는 어리고 서툴렀던 마음이 지금은 후회와 두려움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골목 저편에서 들려오는 낯익은 리어카 바퀴 소리마저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그때 가게 옆 골목에서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다. 이모였다. 이모는 은주를 발견하고는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다. 정말 왔구나, 은주야. 잘 왔다. 잘 왔어. 이모는 은주의 손을 꼭 붙잡았다. 그 온기에 은주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엄마는 안에 계세요? 그래, 요즘은 예전만큼 오래 서 있지도 못하셔.
손도 많이 떨리시고 그래도 가게 문은 꼭 열어두신다. 마지막까지 그러실 모양이야. 이모의 말에 은주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손이 떨린다는 것은 평생 방자유기를 두드려온 그 억센 손이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다는 뜻이었다. 언니가 그동안 참 많이 늙으셨어. 혼자서 가게 지키느라 몸도 마음도 많이 상하셨을 거야. 그래도 내 얘기는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이 없으셔. 그게 더 마음이 아프더라. 이모의 그 말에 은주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조금 흘리고 말았다. 어머니가 자신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그리움의 다른 표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모는 그런 은주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이며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다가가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모, 저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들어가서 엄마 얼굴부터 봐라. 말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야. 이모의 그 말에는 오랜 세월 두 모녀를 옆에서 지켜봐 온 사람만이 건넬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었다. 은주는 그 말을 곱씹으며 자신이 그동안 지나치게 많은 말과 설명을 준비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쩌면 필요한 것은 거창한 사과의 말이 아니라 그저 마주하는 용기 하나였는지도 몰랐다. 이모는 은주의 등을 가만히 떠밀었다. 그러고는 자신은 자리를 비켜주겠다는 듯 조용히 뒷걸음질 쳐 골목 모퉁이로 사라졌다. 은주 혼자 가게 문 앞에 남겨졌다. 은주는 유리문 너머로 비치는 흐릿한 불빛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 안쪽 어딘가에 20해를 홀로 견뎌온 어머니가 있을 것이었다. 손이 떨려 방자 수저 하나 제대로 두드리지 못하게 된 그 손으로 그럼에도 매일 가게 문을 열어온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다. 그녀는 가만히 눈을 감고 20해 전 이 문을 나서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갔다. 지금은 그 반대의 걸음을 내디디려 하고 있었다. 은주는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마침내 20해 만에 처음으로 그 문고리를 돌렸다.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 맑은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20해 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가게 안쪽에 앉아있던 서말순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머리는 이제 완전히 하얗게 새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다. 손에 들고 있던 노수저를 내려놓으며 말수는 문 앞에 선 딸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가게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천장에 매달린 녹그릇 몇 개가 바람에 흔들리며 낮은 소리를 냈다. 은주는 차마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지 못하고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가게 안 풍경은 20해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진열대 위 녹그릇의 수는 눈에 띄게 줄어 있었고 화덕가에 놓인 도구들도 예전보다 훨씬 단출해 보였다. 왔니? 말순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20해 만에 재회치고는 지나치게 건조한 인사였다. 하지만 그 짧은 한마디 속에 은주는 미세하게 떨리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긴 무게가 오히려 어떤 긴 말보다도 크게 다가왔다. 네, 이모한테 얘기 들었어요. 가게 정리하신다고. 그래, 이제 이 자리도 다 헐린다더라. 시장 전체가 없어진대. 말수는 시선을 돌려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 눈빛에는 오랜 세월의 애정과 체념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낡은 화덕은 이제 불이 꺼진 지 오래된 듯했고 진열대 위 녹그릇들은 뽀얗게 먼지가 앉아 있었다. 한때 반짝이던 그릇들이 빛을 잃어가는 모습이 어쩐지 지난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은주는 가게 한쪽에 놓인 낡은 의자를 발견했다. 어린 시절 자신이 숙제를 하던 바로 그 의자였다.
세월이 흘러 낡고 삐걱거렸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등받이에는 어릴 적 그녀가 무심코 새겨놓은 작은 낙서, 자국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저 의자 아직도 있었네요. 버릴 게 뭐 있다고. 멀쩡한 걸. 말순의 무뚝뚝한 대답에 은주는 옅게 웃음이 났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스무해라는 시간의 간극이 아주 조금씩 좁혀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오래된 물건 하나를 두고 나누는 대화가 어쩌면 두 사람에게는 가장 안전한 방식의 안부 인사였는지도 몰랐다. 몸은 좀 어떠세요? 늙으면 다 그렇지 뭐. 손이 예전 같지 않아. 요즘은 수저 하나 제대로 두드리기도 힘들다. 말수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지만 탁자 위에 놓인 손을 보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평생 쇠를 두드려온 그 손이 이제는 숟가락 하나 드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다. 손등에는 오래된 화상, 자국과 굳은 살이 뒤섞여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세월의 흔적으로 굵어져 있었다. 은주의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그녀는 그 손을 가만히 감싸쥐고 싶었지만 아직은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아. 그저 눈으로만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병원은 가보셨어요? 가봐야 뭐, 나이 들어 그런 거라고밖에 더 하겠니. 약이나 몇 알 타다 먹지. 말수는 손사래를 치며 대답을 피했다. 은주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서 예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고집을 발견했다. 힘든 내색을 하지 않는 것, 자신의 아픔보다 남을 먼저 살피는 것, 그것이 서말순이라는 사람의 오랜 방식이었다. 가게 안을 둘러보던 은주의 눈에 진열대 한쪽에 가지런히 놓인 낡은 공책 몇 권이 들어왔다. 장부인 듯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날짜와 손님 이름, 물건값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 옆에는 손때 묻은 돋보기 안경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은주는 그 안경을 보며 어머니가 홀로 이 자리를 지켜온 세월의 무게를 새삼 실감했다. 장부의 페이지를 몇 장 넘겨보니 최근 들어 손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 한눈에 보였다. 한 달에 한두 건 있을까 말까 한 거래 기록들 사이로 그래도 꾸준히 찾아온 몇몇 단골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그 이름들 옆에는 작은 별표가 그려져 있었는데 아마도 어머니 나름의 고마움의 표시인 듯했다. 장부는 아직도 손으로 쓰세요. 컴퓨터니 뭐니 그런 거 배울 새가 있었나. 손에 익은 대로 하는 거지. 말순의 대답에는 옅은 자조가 섞여 있었다. 은주는 그 말 속에서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채 홀로 남겨진 어머니의 외로움을 읽어냈다. 동시에 그 변화를 따라가지 않고도 묵묵히 자신의 방식을 지켜온 어머니의 단단함도 함께 느껴졌다. 두 사람 사이에는 20해의 시간이 가로놓여 있었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은주는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미안하다는 말도, 그동안 잘 지냈냐는 안부도, 어느 것 하나 쉽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창밖에서는 저녁 어스름이 짙어지고 있었고 가게 안배결등 불빛만이 두 사람 사이를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다. 말순 역시 딸에게 먼저 손을 내밀지 못했다. 오랜 세월 혼자 사겨온 감정들이 그녀의 자존심 속에 단단히 굳어 있었다. 그저 딸이 가져온 짐 가방을 흘깃 바라보며 무뚝뚝하게 한마디 던질 뿐이었다. 가게 안배결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 그림자는 서로 마주 보고 있었지만 아직은 손을 뻗어닿기에는 먼 거리에 있는 듯했다. 말수는 몇 번이고 입을 열려다가 그때마다 도로 다물기를 반복했다. 20해 동안 삼켜온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정작 그 말들을 꺼낼 용기는 쉽사리 나지 않았다. 며칠이나 있다 갈 거니. 가게 정리될 때까지는 있으려고요. 말수는 그 대답에 잠시 놀란 듯 딸을 바라보았다.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는지
그녀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이내 평소의 무덤덤한 표정으로 돌아가 화덕 쪽으로 몸을 돌렸다. 저녁은 먹었니? 부엌에 찬밥 있다. 그 말이 은주에게는 이상하리만치 크게 다가왔다. 20해 전과 똑같은 투박하지만 다정한 말투. 어머니는 그 옛날에도 큰 싸움 뒤에도 늘 밥을 먼저 챙기던 사람이었다. 그 한결같음이 지금 이 순간 은주에게는 어떤 말보다 큰 위로로 다가왔다. 은주는 참았던 눈물을 결국 참지 못하고 조용히 흘리고 말았다. 말수는 그런 딸의 모습을 곁눈질로 바라보다가 조용히 부엌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뒷모습으로 은주에게 눈물을 감출 시간을 주려는 것이었다. 잠시 후 말수는 찬밥을 데운 밥 한 그릇과 김치, 된장국을 소반에 받쳐 들고 나왔다. 손이 떨려 소반이 조금씩 흔들렸지만 그녀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딸 앞에 상을 내려놓았다. 많이 못 차렸다. 갑자기 온다는 연락도 없었으니. 아니에요. 이거면 충분해요. 은주는 숟가락을 들었다. 된장국의 익숙한 맛이 입안에 퍼지는 순간 그녀는 다시 한번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20해가 지나도 변하지 않은 그 맛이었다. 도시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던 어떤 허기가 그 국 한 숟갈로 조금씩 채워지는 듯했다. 맛이 그대로네요. 음식이야 뭐 손맛이 어디 가나. 말수는 무심한 척 대답했지만 딸이 국을 떠먹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오랜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밥을 먹는 내내 두 사람은 별다른 말을 나누지 않았다. 그저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늦가을 풀벌레 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뒤 은주는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말수는 손사래를 치며 딸을 만류했다. 먼 길 오느라 피곤할 텐데 들어가 쉬어라. 이런 건 내가 하던 대로 하는 게 편해. 은주는 못 이기는 척 물러섰다.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방으로 향하며 은주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는 어린 시절 밤마다 듣던 자장가처럼 이상하게도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다. 두 사람 다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산더미 같았지만 그날 밤에는 그 이상의 대화가 오가지 않았다. 오랜만에 재회는 그렇게 서툴고 조심스러운 침묵 속에서 저물어 갔다. 그날 밤 은주는 오랜만에 가게 뒤편 작은 방에 몸을 눕혔다. 어린 시절 자신이 쓰던 방이었다. 벽지는 누렇게 바랬지만 방의 구조는 그대로였다. 천장 한쪽 모서리에는 어릴 적 그녀가 붙여둔 별 모양 야광 스티커가 빛이 바랜 채로 남아 있었다. 그 작은 흔적 하나에도 은주는 오래도록 시선을 두었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던 은주는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괴짝을 발견했다. 어릴 적 겨울 이불을 넣어두던 괴짝이었다. 그녀는 무심코 그 뚜껑을 열어보았다. 괴짝 안에는 오래된 공책 몇 권과 빛바랜 편지, 뭉치가 들어있었다. 그 위에는 낡은 손수건에 곱게 쌓인 무언가도 함께 놓여 있었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꺼내 하나씩 펼쳐보았다. 어머니의 글씨였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필체로 날짜별로 짧은 일기가 적혀 있었다. 먼지 쌓인 공책의 첫 장을 넘기자 그것이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 오랜 세월 어머니가 홀로써 내려간 마음의 기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은주는 무릎을 세우고 앉아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촛불 하나 없는 어두운 방 안, 창밖 달빛에 의지해 글씨를 읽어야 할 만큼 그녀는 그 순간 다른 무엇에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한 페이지에서 은주의 손이 멈췄다. 20해 전
태호와의 혼인을 반대하던 그 무렵의 날짜였다. 종이는 이미 누렇게 바래고 귀퉁이가 달아 있었지만 눌러 쓴 글씨만큼은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오늘도 은주에게 이유를 말하지 못했다. 태호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옛날 우리 남편을 사업, 작은 핑계로 속여 전 재산을 가져가고 도망갔던 그 사람이라는 걸 어찌 딸에게 말할 수 있을까? 은주 아버지가 그 충격으로 몸져눕다 세상을 떠난 것을 그 집 자식에게 시집 보낼 수는 없다. 하지만 이 말을 하면 은주는 그 죄 없는 아이에게 상처를 줄 것이다. 차라리 내가 나쁜 엄마가 되는 편이 낫다. 은주의 손이 떨렸다. 태호가 예전에 들려주었던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이른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때는 몰랐다. 그 두 이야기가 하나로 이어져 있었다는 것을. 다음 장을 넘기자 또 다른 기록이 있었다. 태호 그 아이 아버지의 빚을 내가 몰래 대신 갚았다. 유기전 문서까지 담보로 잡혔다. 이 사실을 은주가 알게 되면 제 아버지의 죽음과 얽힌 그 집안과 자신의 인연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그저 나쁜 엄마로 남겠다. 은주가 그 죄책감 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은주는 편지를 손에 쥔 채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다. 20해 동안 원망해온 어머니의 무뚝뚝한 반대가 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침묵이었다는 사실이 그제야 밝혀지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손수건에 쌓인 물건을 조심스럽게 풀어보았다. 그 안에는 낡은 저당 문서 사본과 오래된 차용증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문서 하단에는 어머니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은주는 다음 편지를 펼쳤다. 그것은 태호가 도시로 떠난 직후에 쓰인 것이었다. 태호 그 아이가 도시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마 자기 아버지의 일을 뒤늦게라도 알게 된 모양이다. 그 아이도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갈 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죄는 그 아비가 지었는데 자식들이 나눠 짊어지는구나. 은주도 그 아이도 모두 죄 없는 아이들인데 이 대목을 읽으며 은주는 비로소 태호가 아무 말도 없이 호련히 떠났던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어쩌면 그 역시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일을 뒤늦게 알고 차마 은주를 마주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녀는 다음 편지를 펼쳤다. 그것은 자신이 도시로 떠난 뒤에 쓰인 것이었다. 오늘도 은주에게서 연락이 없다. 서운하지 않다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내가 진실을 끝내 숨긴 죄이니 이 서운함마저 내 몫이다. 그저 그 아이가 어디서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기만을 바랄 뿐이다. 공책을 넘기던 은주는 한 페이지 사이에 끼워진 낯선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겉면에는 태호의 필체로 짧게 서말순 님께라고 적혀 있었다. 봉투는 이미 뜯긴 흔적이 있었다.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그 안에 편지를 꺼내 읽어보았다. 어머님, 저는 도시로 떠나기 전 아버지의 예시를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은주 씨 아버님께 저지른 잘못을 뒤늦게 알고 나니 도저히 은주 씨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머님께서 그 빚을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도 나중에 아버지의 오래된 지인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은주 씨에게는 부디 아무것도 모른 채 저를 잊고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전해 주십시오. 편지 말미에는 태호의 서명과 함께 그가 떠난 도시의 주소가 작게 적혀 있었다. 은주는 그 편지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동안 그녀는 태호가 아무 말도 없이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고만 생각해왔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그 역시 자신의 아버지가 남긴 죄의 무게를 홀로 짊어지고 조용히 물러난 것이었다. 어머니의 공책에는 그 편지를 받은 날의 기록도 남아 있었다.
태호 그 아이의 편지를 받았다. 이 편지를 은주에게 전해줘야 하나 며칠을 고민했다. 하지만 이 편지를 전하면 은주는 결국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스스로 이 상자를 열어볼 날이 오면 그때 모든 것을 알게 되겠지. 은주는 그 마지막 문장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 읽었다. 어머니는 이날이 올 것을 예감이라도 한 듯 진실을 감춘 채 묵묵히 세월을 견뎌온 것이었다. 편지는 해마다 계속되었다. 명절이 되면, 생일이 되면 어머니는 딸에게 보내지 못한 마음을 그 낡은 공책에 대신 적어 내려간 것이었다. 오늘은 은주 생일이다. 미역국을 끓였지만 나눠 먹을 사람이 없다. 설날인데도 아무 연락이 없다. 그래도 괜찮다. 잘 지내고 있다는 뜻일 테니. 문장들은 짧고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그리움의 깊이는 결코 얕지 않았다. 은주는 편지 뭉치를 가슴에 끌어안은 채 소리 죽여 울었다. 20해 동안 쌓아온 원망과 오해가 한 장 한 장의 편지 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딸을 미워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 침묵 뒤에서 누구보다 간절하게 딸의 안녕을 빌어온 사람이었다. 방바닥에 흩어진 편지들을 하나하나 다시 정리하며 은주는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원망의 탑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절감했다. 그 탑을 쌓는 동안 정작 어머니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홀로 무너져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죄책감과 뒤늦은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와 그녀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창밖 어둠 속에서 이따금 늦가을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다. 은주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 순간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슬픔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데서 오는 아프면서도 따뜻한 감정이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지만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날 힘조차 나지 않았다. 20해 동안 자신이 어머니를 향해 품어온 원망이 사실은 얼마나 큰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를 깨닫는 순간 형언할 수 없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어머니는 그 오랜 세월 딸의 원망을 묵묵히 견디면서도 단 한 번도 변명하지 않았다. 은주는 자신이 도시에서 보낸 20해를 되짚어 보았다. 명절마다 홀로 보내던 밤들, 어머니의 생신을 애써 외면하던 순간들. 그 모든 시간 동안 어머니는 이 작은 방, 어딘가에서 홀로 이 공책을 펼쳐들고 딸을 향한 그리움을 사귀고 있었을 것이다. 그 생각에 미치자 은주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방 밖 부엌에서 도마질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새벽 일찍 일어난 어머니가 벌써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 소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담담했지만 은주에게는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아프게 다가왔다. 은주는 눈물을 훔치며 편지 뭉치를 조심스럽게 다시 손수건에 쌓아 안았다. 이 진실을 가슴에 품은 채 그녀는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진실을 혼자만의 것으로 남겨둘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은주는 편지 뭉치를 품에 안고 가게로 나갔다. 말수는 이미 가게 문을 열어놓고 진열대에 먼지를 닦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창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그녀의 굽은 등 위로 옅게 내려앉아 있었다. 엄마. 은주의 목소리에 말순이 고개를 돌렸다. 딸의 손에 들린 편지 뭉치를 본 순간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손에 쥐고 있던 걸레가 스르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순간 가게 안의 시간이 잠시 멈춘 듯 했다. 그건 어디서 났어? 어젯밤에 제 방 괴짝에서 찾았어요.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은주는 천천히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오랜 세월 쇠를 두드려온 굳은 살 투성이의 거친 손이었다. 그 손을 잡은 순간 말순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왜 진작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20해 동안 엄마를 원망만 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저를 막는다고, 제 인생에 간섭한다고만 생각했어요. 태호 씨도 저를 버리고 도망간 거라고만 생각했고요.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평생 단단하게 감춰왔던 감정의 둑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딸의 손을 잡은 채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어떻게 말하니? 내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사람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23살짜리 딸에게 말할 수 있었겠어. 내가 그 사실을 알면 사랑하는 사람을 원망하며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아갈까봐. 나는 그게 더 무서웠다.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온 진심이 처음으로 온전히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딸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마치 그 손을 놓으면 다시 20해 전으로 돌아갈 것처럼 꼭 붙잡고 있었다. 그래도 저한테 말씀은 해주셨어야죠. 저는 엄마가 그냥 저를 미워한다고만 생각했어요. 그 세월 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미워한 적 없다.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널 미워한 적 없어. 그저 내가 못난 엄마라서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야. 말수는 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20해 전 손찌검을 했던 바로 그 손이었다. 그녀는 그 손으로 이번에는 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조차 진심으로 느껴졌다. 그날 내 뺨을 때린 거 지금도 후회한다. 그 뒤로 단 하루도 그날을 잊은 적이 없어.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서러웠니? 엄마, 저도 죄송해요. 엄마 마음도 모르고 미워한다는 말까지 했잖아요. 괜찮다. 그럴 만도 했지. 내가 아무 설명도 안 해줬으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20해 동안 얼어붙어 있던 감정이 그 순간 눈물과 함께 녹아내리고 있었다. 가게 안 녹그릇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낮게 울렸다. 마치 오래된 시간이 함께 우는 듯한 소리였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다가 은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가게 안식의 초침 소리만이 나지막이 울리는 가운데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말없이 서로의 어깨를 붙잡고 있었다. 오랜 세월 쌓인 오해가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동안 창밖으로는 어느새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올라 있었다. 엄마, 태호 씨 편지도 봤어요. 그 사람도 자기 아버지 일을 알고 나서 차마 저를 볼 수 없어서 떠났던 거였네요. 그래, 그 아이도 죄 없는 아이였다. 다만 부모의 죄를 자식이 나눠 짊어지는 게 세상 일이 그렇더라. 그동안 저는 그 사람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말도 없이 떠났다고 나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 원망은 이제 그만 내려놓아라. 그 아이도 나도 다 저마다의 이유로 너를 아프게 했지만 미워서 그런 건 아니었어. 말수는 그렇게 말하며 딸의 등을 다시 한번 가만히 쓸어내렸다. 오랜 세월 사겨온 미안함이 그 손길 하나에 고스란히 담겨 전해지고 있었다. 엄마, 죄송해요. 진작 돌아왔어야 했는데. 아니다. 돌아와줘서 정말 고맙다. 말수는 딸의 등을 오래도록 쓸어내렸다. 그 손길에는 20해 동안 전하지 못했던 모든 말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서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듯 부둥켜 안고 있었다. 가게 밖으로는 아침장을 보러 나온 이웃들의 발걸음 소리가 하나둘 들려오기 시작했다. 시장의 하루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지만 그 작은 유기전 안에서는 20해의 세월이 비로소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모가 자리를 뜬 뒤 말수는 오래된 진열장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첩 하나를 꺼내왔다. 그 안에는 은주가 태어난 날부터 23살이 되던 해까지의 사진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다. 도시로 떠난 뒤의 페이지는 텅 비어 있었지만 그 여백조차도 말순 나름의 방식으로 딸을 기다려온 흔적처럼 느껴졌다. 이 사진첩 계속 갖고 계셨어요? 그럼 몇 번을 이사할 뻔했어도 이것만은 꼭 챙겼다. 은주는 사진첩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자신도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순간들과 마주했다. 그 안에는 화덕 앞에서 놀고 있는 자신, 첫 소풍날 어머니가 싸준 김밥을 들고 활짝 웃는 자신, 그리고 졸업식 날 어색하게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 어머니는 늘 딸의 옆이나 뒤에서 조용히 그 순간을 지키고 있었다. 말수는 눈물을 훔치며 딸의 얼굴을 다시 한번 쓰다듬었다. 얼굴 좀 보자. 이렇게 클 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저는 괜찮았어요. 엄마, 그보다 엄마가 더 힘드셨을 텐데. 나야 뭐, 늘 하던 대로 살았지. 그래도 내가 어디선가 잘 지낸다는 소식만 들어도 마음이 놓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맞잡은 채 그날 아침 오랫동안 가게 문턱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20해 만에 되찾은 대화였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이모가 눈시울을 붉힌 채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이 두 모녀의 사정을 알고 있었지만 차마 먼저 나서서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을 조심스레 털어놓았다. 이모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미안함을 하나씩 꺼내놓았다. 진작 나서서 중재했더라면 모녀가 이토록 오랜 세월을 흘려보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자책이었다. 은주는 그런 이모의 손을 마주 잡으며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다독였다. 언니, 나도 사실 조금은 알고 있었어. 은주야, 이모도 그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다. 진작 말해줬어야 했는데 언니가 워낙 완강하게 말리셔서. 이모,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알게 됐으니까요. 말수는 이모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 세월 이 비밀을 홀로 짊어져 온 것이 비단 말순 혼자만은 아니었던 셈이다. 시장 사람들 중 몇몇도 어렴풋이 사정을 짐작하면서도 말순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입을 다물어왔던 것이었다. 가게 안으로 들어온 세 사람은 오랜만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어 마셨다. 은주는 찻잔을 감싸 쥔 채 창밖으로 비쳐드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았다. 20해 동안 마음 한구석에 얼어붙어 있던 응어리가 이제야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그동안 놓치고 살아온 시간들을 생각했다. 어머니의 흰머리가 늘어가는 동안 그녀는 다른 곳에서 홀로 나이 들어가고 있었다. 그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제부터라도 남은 시간을 함께 채워가야겠다는 다짐이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자리 잡았다. 말순 역시 딸의 옆 얼굴을 바라보며 20해 전 그 앳된 얼굴 위로 이제는 제법 세월의 흔적이 내려앉은 것을 발견했다. 그 모습이 애틋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견하게 느껴졌다. 딸이 그 오랜 시간을 홀로 견디며 자신의 삶을 꾸려왔다는 사실이 말순에게는 무엇보다 큰 위안이었다. 가게 밖으로는 아침장을 보러 나온 이웃들의 발걸음 소리가 하나둘 들려오기 시작했다. 시장의 하루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지만 그 작은 유기전 안에서는 20해의 세월이 비로소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은주는 도시의 꽃집을 잠시 정리하고 고향에 머물기로 했다. 가게가 문을 닫기까지 남은 한 달 동안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다. 도시의 꽃집은 잠시 문을 닫아 걸고 단골 손님들에게는 사정을 설명하는 짧은 안내문을 붙였다. 몇몇은 걱정하는 문자를 보내왔지만 은주는 지금
이 순간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었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두 사람은 매일 아침 함께 가게 문을 열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도 마지막까지 녹그릇을 닦았고 은주는 그 곁에서 진열대를 정리하며 어머니의 손짓 하나하나를 눈에 담았다. 아침 햇살이 진열대 위로 길게 드리워질 때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녹그릇을 하나씩 손에 쥐고 정성껏 닦아나갔다. 오랜만에 손에 쥐어보는 노쇠의 서늘한 감촉이 낯설면서도 정겨웠다. 엄마, 이 그릇은 어떻게 닦아야 해요? 광목천에 집재를 묻혀서 이렇게 살살 문지르는 거야. 말수는 오랜만에 딸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기쁜 듯 눈가에 잔잔한 웃음이 번졌다. 은주는 서툰 손으로 어머니의 방식을 따라하며 어린 시절 가게 한 구석에서 숙제를 하던 그때의 온기를 다시 느꼈다. 집재의 까끌까끌한 감촉과 노쇠가 서서히 빛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은주는 이 단순한 작업 속에 담긴 정성의 무게를 새삼 깨달았다. 한참을 문지르자 뿌옇던 그릇 표면이 서서히 제 빛깔을 되찾기 시작했다. 손목에 힘을 너무 주면 안 돼. 이렇게 리듬 타듯이 살살. 말수는 딸의 손을 감싸 쥐고 함께 움직여 보였다. 그 손의 온기가 은주에게는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감각처럼 낯설고도 그리웠다. 작업을 하는 틈틈이 말수는 딸에게 노쇠의 종류며 두드리는 각도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는 원리를 설명해 주었다. 은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평생 한 가지 일에 정성을 쏟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를 새삼 느꼈다. 자신이 꽃을 다듬으며 쌓아온 손기술도 어쩌면 이런 어머니의 피를 이어받은 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뭉클해졌다. 엄마, 저도 어릴 때 여기서 이렇게 놀았던 거 기억나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 소리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너 여기 앉혀놓고 내가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아니. 혹시 불티라도 튈까봐. 두 사람은 그렇게 지난 시절의 소소한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며 서로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앙금을 조금씩 씻어내고 있었다. 오후가 되면 오래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가게를 찾아왔다. 시장에서 30년을 넘게 알고 지낸 이웃들이었다. 그들은 말순의 손을 붙잡고 아쉬움을 전했다. 말순이 자네 유기 없이 어떻게 지내나. 우리 집 제사상은 늘 여기서 나온 그릇으로 차렸는데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한 노부부는 결혼 예물로 맞췄던 녹그릇 한 쌍을 들고 찾아와 그 세월 동안 고마웠다는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또 다른 손님은 젊은 시절 형편이 어려워 외상으로 그릇을 가져갔던 일을 떠올리며 뒤늦게 그 값을 갚으러 오기도 했다. 말수는 그때마다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했지만 손님들은 굳이 값을 치르고서야 안심한 얼굴로 돌아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은주는 돈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정이 이 작은 가게 안에 오랫동안 쌓여왔음을 느꼈다. 은주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어머니가 평생 이 작은 가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의 온기를 나누어 왔는지를 새삼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정성이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도시에서 꽃집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건네온 마음도 어쩌면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점심 무렵에는 반백의 노인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가게를 찾아왔다. 그는 한참을 진열대 앞에 서서 녹그릇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순에게 말을 건넸다. 말순 씨, 나 기억하시나? 옛날에 우리 집사람 시집을 때 여기서 혼수 그릇 한 벌 맞췄었는데 아이고 기억하다마다요. 그때 한바구음 지으시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 사람 지금은 먼저 갔지만 그 그릇은 아직도 우리 집 찬장에 고이 모셔져 있다네.
이 가게가 없어진다니 마음이 영 허전해서 와봤어. 노인은 한참을 더 머물다가 말순의 손을 꼭 잡고서야 발걸음을 돌렸다. 은주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 작은 가게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인생의 한 장면 한 장면과 맞닿아 있는 공간이었음을 다시금 느꼈다. 어느 날 저녁, 모녀는 가게 앞 평상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말순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태호 그 사람, 그 뒤로 어떻게 지내는지 아니? 모르겠어요. 그 애 겨울 도시로 떠났다는 소식만 들었어요. 그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어요. 그랬구나. 미안하다. 은주야. 내가 그 사람과의 인연까지 망쳐놓은 것 같아서.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지금은 알아요. 엄마가 저를 지키려고 하신 선택이었다는 거. 그리고 지금의 제 삶도 나쁘지 않아요. 꽃집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혹시라도 그 사람 찾아보고 싶으면 이모한테 물어봐도 좋고. 아니에요. 엄마, 이제 와서 예시를 들추기보다는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내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저는 지금 엄마랑 이렇게 다시 마주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벅차요. 말수는 딸의 손을 꼭 붙잡았다. 노을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 순간 20해의 시간이 마침내 완전히 화해하고 있었다. 그날 밤, 은주는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레 씻겨드렸다. 굳은 살과 흉터로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그 손끝 하나하나에 평생의 정성이 새겨져 있었다. 은주는 그 손에 조용히 입을 맞추었다. 엄마 손, 참 예뻐요. 이 늙은 손이 뭐가 예쁘다고. 제일 예뻐요. 세상에서 제일. 말수는 딸의 말에 그저 웃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오랜 세월의 서러움이 눈 녹듯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늦게까지 모녀는 가게 뒷방에 나란히 누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20해 동안 나누지 못했던 소소한 일상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은주는 도시에서의 삶을, 말수는 홀로 가게를 지켜온 세월을 서로에게 들려주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나누는 대화는 마주 앉아 나누는 대화보다 오히려 더 편안했다. 서로의 표정을 살피지 않아도 되었기에 두 사람은 그동안 쌓아두었던 이야기들을 훨씬 수월하게 꺼낼 수 있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그 밤의 대화의 잔잔한 배경이 되어주었다. 엄마 혼자 이 가게를 지키면서 외롭지는 않으셨어요? 외로웠지. 근데 이 가게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다. 손님들 오가는 거 보면서 이 사람들도 저마다 사연이 있구나 하면서 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홀로 견뎌온 무수한 밤들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녀는 이내 다시 딸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옅게 미소 지었다. 저는요, 엄마. 꽃집을 하면서 이상하게 사람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쓸 꽃을 만들 때마다 마음이 이상했어요. 축하할 일에도 슬픈 일에도 늘 꽃이 필요하잖아요. 그 꽃을 준비하면서 저도 모르게 엄마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말수는 딸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두 사람 다 서로 다른 도시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사람들의 삶의 중요한 순간을 지켜왔다는 사실이 묘하게도 서로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점점 편안해졌다. 20해의 공백이 하루아침에 다 메워질 수는 없었지만 그 밤의 대화만으로도 두 사람은 서로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새벽 공기가 제법 쌀쌀해질 무렵에야 두 사람은 서로에게 잘 자라는 인사를 건네고 눈을 감았다. 20해 만에 처음으로 은주는 어머니와 같은 지붕 아래서 편안한 잠을 청할 수 있었다. 가게가 문을 닫기로 한 마지막 날,
청운시장 상인회에서는 작은 송별의 자리를 마련했다. 오랜 세월 그 자리를 지켜온 칠성유기전을 기리기 위한 자리였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저마다 말순과의 추억을 이야기했다. 좁은 골목 한쪽에 작은 천막이 세워졌고 그 아래 마련된 자리에는 떡과 과일, 막걸리 몇 병이 소박하게 차려져 있었다. 그날 아침 은주는 어머니의 옷매무새를 정리해드리며 유난히 긴장한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했다. 평생 남 앞에 나서는 것을 어색해하던 말순이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자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옷깃을 여미는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은주는 그런 어머니의 옷깃을 매만져주며 예전에 어머니가 자신의 등굣길 옷차림을 봐주던 순간을 떠올렸다. 엄마, 떨려요? 떨리긴 뭐가 떨려. 그냥 이 골목 사람들 얼굴 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싶으니까 그렇지. 은주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천막 아래로 하나둘 모여드는 얼굴들 중에는 수십 년을 함께 늙어온 이웃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도 아쉬움과 서운함이 짙게 배어 있었다. 상인회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서말순 여사님은 35년 동안 이 자리에서 방자유기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우리 시장에 살아있는 역사셨습니다. 비록 가게는 문을 닫지만 그 정성만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골목 안에 울려 퍼졌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눈가를 훔쳤다. 은주는 그런 어머니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이어서 몇몇 상인들이 짧게나마 말순에 대한 기억을 나누었다. 오랫동안 옆 가게를 지켜온 포목점 주인은 젊은 시절 말순이 홀로 딸을 키우며 밤낮 없이 일하던 모습을 회상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정육점을 하는 유정의 아버지는 예전 화재가 났을 때 말순이 다른 이웃들의 짐을 함께 옮겨주었던 일화를 꺼내며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그 불난리통에도 말순 씨가 우리 집 물건까지 챙겨줬었지. 그 은혜 잊은 적이 없어요. 떡집 아주머니도 한마디를 보탰다. 나 젊었을 때 남편 잃고 힘들어할 때 말순 씨가 매일 아침 우리 가게 앞에 두부 한 모씩 놔두고 갔었어. 말 한마디 안 하고. 그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몰라. 여기저기서 비슷한 이야기들이 이어졌다. 말순이 무뚝뚝한 얼굴 뒤에 감춰온 수많은 작은 온정들이 그날 하나둘 세상에 드러나고 있었다. 은주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신이 알던 어머니의 모습이 얼마나 일부에 지나지 않았는지를 깨달았다. 시장 골목 구석구석에 어머니의 발걸음과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새삼스럽고도 벅찬 깨달음이었다. 한쪽에서는 젊은 시절 말순에게 유기 만드는 법을 어깨너머로 배웠다는 중년의 남자도 자리에 있었다. 그는 지금은 다른 지역에서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젊은 시절 방황하던 자신에게 말순이 일거리를 내어주며 다잡아 주었던 기억을 꺼내놓았다. 그 시절 자신이 두드렸던 첫 그릇을 아직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고 했다. 말순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미처 기억하지 못했던 순간까지도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사실에 새삼 뭉클해졌다. 저도 한때 이 골목에서 말순 씨 어깨너머로 일을 배웠습니다. 그때 배운 걸로 지금까지 밥벌이를 하고 있어요. 이 가게가 없어진다니 제 뿌리 하나가 사라지는 기분입니다. 그의 말에 말순은 손사래를 치며 눈시울을 붉혔다. 은주는 그 모습을 보며 어머니가 남긴 것이 비단 물건이나 재산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깃든 기술과 정성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은주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또 다른 모습들을 하나씩 새롭게 알아가고 있었다.
어머니는 단지 한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시장 골목 전체에서 오랜 세월 사람들과 정을 나누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행사가 끝난 뒤 말수는 조용히 은주를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녀는 진열대 맨 안쪽에 보관해 두었던 작은 노스의 밥그릇 하나를 꺼내왔다. 20회도 더 전 화재 속에서도 지켜냈던 바로 그 그릇이었다. 이거 내가 태어난 날 만든 거다. 기억하니? 그럼요. 그 불 속에서도 엄마가 꺼내 오셨던 그 그릇이잖아요. 이제 이걸 너한테 주고 싶다. 가게는 문을 닫지만 이 그릇에 담긴 마음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은주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릇을 받아들었다. 손끝에 닿는 노쇠의 서늘하고 단단한 감촉 속에 어머니의 평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했다. 그릇 밑바닥에는 작은 글씨로 날짜가 새겨져 있었다. 은주가 태어난 바로 그날의 날짜였다. 엄마, 저 생각해 봤는데요. 제 꽃집 한쪽에 작은 공간을 마련하려고요. 엄마가 만드신 녹그릇들을 전시하고 사람들에게 방자유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공간으로요. 완전히 사라지게 두고 싶지 않아요. 말순의 눈이 커졌다. 그런 걸 정말 할 수 있겠니? 네. 엄마가 평생 지켜온 것을 이번엔 제가 지켜볼게요. 그리고 엄마가 손이 괜찮으실 때는 가끔 제 가게에 오셔서 사람들한테 유기 만드는 법도 보여주시고요. 아예 없어지게 두기엔 이 정성이 너무 아까워요. 말수는 딸의 손을 꼭 잡은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가게 앞마지막 남은 녹그릇들이 저녁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이어짐이었다. 고맙다, 은주야. 이 늙은 것의 평생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줘서 엄마가 저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셨잖아요. 이제는 제 차례예요. 말수는 딸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사와 애틋함이 담겨 있었다. 평생 자신의 손으로 지켜온 것들이 이제 딸의 손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되리라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더없이 큰 위안이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텅 비어가는 가게 안을 오래도록 둘러보았다. 화덕도 진열대도 손때 묻은 도구들도 하나둘 정리되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 쌓인 세월의 정만큼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다. 해가 완전히 저물 무렵 인부들이 마지막 남은 집기를 트럭에 싣기 시작했다. 화덕이 실려 나가던 순간 말수는 잠시 눈을 질끈 감았다. 35년간 단 하루도 꺼진 적 없던 그 불씨의 자리가 이제 텅 비어버린 것이었다. 은주는 그런 어머니의 곁을 조용히 지켰다. 인부들이 화덕을 들어 올리자 그 아래 오랫동안 눌려있던 바닥이 드러났다. 수십 년간 뜨거운 열기를 견뎌온 흔적으로 바닥돌은 거뭇하게 그을리고 움푹 패여 있었다. 말수는 그 자리를 손으로 가만히 쓸어보았다. 마치 오랜 벗의 마지막 얼굴을 어루만지듯. 그 손길에는 애틋함이 가득했다. 이 자리에서 참 많은 것을 두드려냈다. 그릇도, 세월도, 그리고 마음도. 말순의 그 말에 은주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서운하시죠? 서운하지. 그래도 너랑 이렇게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됐다. 트럭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오래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텅 빈 가게 안으로 저녁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들어왔지만 두 사람의 맞잡은 손만큼은 따뜻했다. 이모가 다가와 말순의 어깨를 다독였다. 언니, 이제 다 정리됐네. 그래도 은주랑 같이 있으니 마음은 한결 가볍지. 그래, 이만하면 됐다. 이보다 더 바랄 게 없다. 말수는 그렇게 말하며 딸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쥐었다.
텅 빈 골목 위로 마지막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세 사람은 그 노을을 배경으로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35년의 세월이 그렇게 조용하고도 담담하게 저물어가고 있었다. 가게를 완전히 정리하던 날, 명은주는 어머니와 함께 마지막으로 빈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텅 빈 진열대와 불 꺼진 화덕만이 남아 있었지만 그 공간에는 여전히 35년의 세월이 스며 있는 듯했다. 벽에 남은 오래된 그을음 자국, 바닥에 깊게 팬 화덕의 흔적, 그 모든 것이 곧 사라질 것을 알기에 더욱 애틋하게 느껴졌다. 엄마, 저랑 같이 도시로 가요. 제 꽃집 근처에 작은 방도 구해놨어요. 제가 곁에서 모실게요. 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내 옆에 있고 싶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은주는 오랫동안 마음 한구석에 눌러왔던 걱정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를 홀로 두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그 짧은 대답 하나로 말끔히 사라졌다. 두 사람은 짐을 꾸려 도시로 향했다. 낡은 트럭 한 대에 세간살이 몇 가지와 마지막까지 남겨두었던 녹그릇 몇 점을 실었다. 시장을 떠나며 말수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골목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 옆에 앉은 딸의 손을 잡은 손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트럭이 고갯길을 넘어갈 때 말수는 오래도록 눈을 감고 있었다. 35년의 세월을 등지고 떠나는 마음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옆에는 이제 20의 전과 달리 다시 손을 맞잡은 딸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에게는 충분한 위안이 되었다. 도시에 도착한 첫날 밤, 낯선 방 안에 짐을 풀며 말수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은주는 그런 어머니를 위해 방 한쪽에 화덕가에서 쓰던 낡은 노쇠 화로 하나를 가져다 놓았다. 비록 이제는 불을 지필 수 없는 낡은 물건이었지만 그 익숙한 형태만으로도 말순의 마음에 작은 안정을 가져다 주었다. 몇 달 뒤, 은주의 꽃집 한쪽에는 작은 전시 공간이 마련되었다. 어머니의 유기전이라는 소박한 이름이 붙은 그곳에는 말순이 평생 만들어온 녹그릇, 몇 점과 오래된 사진들이 정갈하게 놓였다. 벽 한쪽에는 화재 속에서 지켜낸 그 밥그릇이 조명을 받으며 자리 잡았고 그 옆에는 어머니의 오래된 공책과 편지 몇 장도 액자에 담겨 걸렸다. 꽃집을 찾는 손님들은 꽃향기와 함께 은은하게 빛나는 녹그릇을 구경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말수는 가끔 그 공간에 앉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방자유기에 얽힌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편안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손님들은 꽃 한 다발을 사가면서도 한참을 그 작은 전시 공간 앞에 머물며 말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곤 했다. 처음 몇 주간은 낯선 도시 생활에 적응하느라 말순도 힘들어했다. 하지만 딸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곁을 지켜주고 손님들이 녹그릇에 관심을 보이며 말을 걸어주자 그녀는 점차 이 새로운 삶의 온기를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이웃 아이들을 모아놓고 방자육이 두드리는 흉내를 내며 즐거워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은주는 몰래 사진으로 남기기도 했다. 낯선 도시의 소음과 속도에 적응하기까지 말수는 몇 번이고 고향 골목을 그리워하며 눈물 짓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은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근처 공원을 함께 산책하며 새로운 동네 곳곳을 천천히 익혀갔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낯설던 골목길도 점차 익숙한 풍경으로 자리 잡아갔다. 어느 봄날 오후, 은주는 꽃을 다듬다 말고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말수는 작은 손님, 이웃 아이에게 녹그릇 두드리는 소리를 흉내 내어 들려주고 있었다.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할머니, 이 소리 진짜 예뻐요. 그렇지? 이건 우리 딸이 태어난 날의 소리란다. 은주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20해가 넘는 세월 동안 얼어붙어 있던 모녀의 관계는 이제 봄볕처럼 따뜻하게 녹아 있었다. 원망은 이해가 되었고 침묵은 고백이 되었으며 이별은 다시 만남으로 이어졌다. 그해 가을, 은주는 어머니의 손을 본떠 작은 노쇠 브로치를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을 꽃집 한쪽에서 열기로 했다. 말순이 오랜 세월 쌓아온 손기술을 비록 예전처럼 능숙하게는 아니어도 이제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는 뜻에서였다. 첫 수업이 있던 날, 서툰 손으로 노쇠를 두드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말순은 오랜만에 진심, 어린 활력을 되찾은 듯 보였다. 자, 힘을 빼고 쇠는 두드릴수록 단단해지는 법이야. 말순의 그 말은 오래전 어린 은주에게 들려주었던 바로 그 말이었다. 은주는 그 말을 다시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수업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은퇴 후 소일거리를 찾던 노년의 부부도 있었고 사춘기 딸과 함께 온 어머니도 있었다. 그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작은 노쇠 조각을 두드리며 그 안에 자신만의 마음을 새겨 넣었다. 말순은 그들 하나하나에게 정성스럽게 손기술을 가르쳐주며 마치 잃어버렸던 자신의 자리를 다시 찾은 사람처럼 생기가 돌았다. 수업이 끝난 뒤 사춘기 딸과 함께 왔던 어머니가 말순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다. 저희도 요즘 딸이랑 사이가 좋지 않아서 왔는데 여기서 함께 뭔가를 만들고 나니 마음이 한결 풀리네요. 감사합니다. 말순은 그 말을 들으며 은주와 자신이 겪었던 20해의 세월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녀는 그 모녀에게 나지막이 말을 건넸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려도 마음은 결국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는 말순 자신이 온몸으로 겪어낸 세월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은주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어머니가 자신들의 아픈 이야기를 다른 이들에게 작은 위로로 되돌려주고 있음을 느꼈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찾아왔을 때 꽃집 앞에는 어머니가 좋아하던 매화나무 한 그루가 새로 심어졌다. 은주는 그 나무를 심으며 태호가 그려주었던 낡은 그림 속 마당의 꽃나무를 떠올렸다. 이제는 그 그림 속 풍경이 다른 방식으로나마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매화나무 가지에 첫 꽃봉오리가 맺히던 날, 말순은 그 앞에 오래도록 서서 봄바람을 맞았다. 은주가 다가가 그 옆에 나란히 서자 말순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나무가 다 자라면 우리 은주 시집가는 날 그늘이 되어주면 좋겠다. 엄마도 참, 저 이제 45이에요. 45이면 어때? 늦게라도 좋은 사람 만나면 되지. 엄마는 이제 그런 것도 응원해줄 수 있다. 두 사람은 그 말에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골목 끝까지 퍼져나갔다. 저녁이 되어 꽃집 문을 닫을 무렵 은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나란히 걸었다. 그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20해 늦은 귀향이었지만 결코 늦지 않은 화해였다. 두 사람 앞에는 다시 시작된 시간이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다.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 가로등 불빛 아래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는 마치 하나처럼 겹쳐져 있었다. 오랜 세월 떨어져 있었던 모녀가 이제는 같은 방향을 보며 같은 속도로 걸어가고 있었다. 은주는 문득 어머니에게 말을 건넸다. 엄마, 우리 내년 봄에는 그 밥그릇에 새로 지은 밥 담아서 같이 먹어요. 그러자. 우리 딸이랑 먹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지.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며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20해의 아픔을 딛고
다시 피어난 따뜻한 봄날의 약속이 담겨 있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쌓인 정성의 무게일 것이다. 화덕의 불은 꺼졌지만 그 불이 지펴온 사랑은 이제 새로운 자리에서 다시 타오르고 있었다. 녹그릇이 두드릴수록 단단해지듯 모녀의 인연도 아픔을 지나 더욱 단단하게 다져져 있었다. 늦은 귀향이었지만 그 어떤 이별보다도 값진 재회였다. 그날 이후로도 두 사람은 매일 아침 나란히 꽃집 문을 열었다. 화덕은 사라졌지만 녹그릇을 닦는 손길과 꽃을 다듬는 손길이 나란히 이어지는 그 작은 공간에는 35년의 세월과 20해의 그리움이 함께 녹아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로 다시 시작된 봄날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고 있었다.